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서 그래도 조금 떨어진 그런 그 농촌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그런 작은 마을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연하고 굉장히 가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고 또 소박한 것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눈이 왔어요, 여기도. 그래서 너무 그 멋진 그런 산을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 이전 동영상이 왜 그 해킹 비슷하게 그 누군가가 그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방해를 했을까라고 저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핵심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삼성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삼성의 배경에는 외자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뭐를 또 강조를 했냐면요. 이번에 그 자한당의 후보로 황교안이 삼성과 친하기 때문에 황교안을 밀 것이다. 만약에 더민주당의 후보가 마땅치 않다면 황교안을 밀 것이다. 그래서 뭐 더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굉장히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고 삼성으로서는 차기 이 대권 후보는 황교안을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보면은 뭐 리얼미터라는 데서 지지율 조사를 하지만 저는 모든 지지율 조사를 현재 믿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지율 조사 기관에다가 돈을 던져주는 거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뭐 누구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을 정도를 떠나서 너무 자주 이렇게 지지율 조사를 언론 플레이에 내보내면서 지금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조사를 믿지 않아요. 그 예로서 진보층하고 보수층이 동시에 황교안 후보를 동시에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보층에서도 67%,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63% 정도를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샘플링, 그러니까 응답자가 총 710명 정도라 그러니까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것과 또 응답률이 5%밖에 안 되는 데다가 무선 전화를 사용했다는 것, 주로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없는 조사인데도 막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유무선 자동응답이라고 그래서 유선도 자동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링이 응답자 수가 적을 때는 더욱더 자동응답이나 무선전화, 자동응답은 특히 그 신빙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볼 때 이건 신빙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자한당에서 그 전대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대에서 보면은 오히려 막 언론에서는 막 뭐 유력한 차기 잠룡이다, 대권 후보다 막 그러면서 자한당을 좀 띄워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대에 참여한 모바일 투표 숫자를 보면 약 7만 3천 명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선거인단이라 해봐야 3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20%가 이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 투표는 약 7%니까 기껏해야 약 25%.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한당의 전대 투표율은 한 25% 정도를 기록한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한당을 한동안 언론에서 띄워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참여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전체적인 자한당의 지지율 조사에서 약 한 25% 정도 나오잖아요. 더민주당에서는 뭐 45%, 뭐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고,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뭐 기껏해야 25% 정도인데 만약에 언론 플레이를 강하게 하고 또 여론 지지율 조사를 강하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돌리다가 보면은 황교안 같은 사람이 또 차기 대권 후보에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면을 요 전 동영상에서 아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차단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현재 삼성에서는 양당을 손에 쥐고 갖고 장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왜 지금 선거를 하느냐, 이렇게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 작년이죠. 2018년 9월 달에 UN 주재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가 뭐라 그랬냐면 종이 투표를 실시해라 콩고인들에게. 왜냐하면 콩고에서 막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한국산 전자투표가 문제가 많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부정 시비를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투명 투표함의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예요. 근데 적어도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 보는 것, 그 방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뭐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유럽에서도 선진국에 해당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개표가 얼마나 부정 투표 개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프랑스의 투명 투표함을 보면은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투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 시간부터 개표까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표소 개표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투표함 자체에 어떤 감시 기능이 있어가지고 레버리지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하면서 투표지를 넣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투표자 숫자도 자동으로 집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술 더 뜬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옮기지 않아요. 곧바로 거기서 뒤집어 엎어서 셉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투표소 개표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저도 캐나다에서 그런 것을 모니터해 본 결과 뭐 1시간 반 정도면은 다 결과를 알 수 있고, 그것은 각 당에서 나온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견제를 하잖아요, 정당끼리.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개표가 다 끝나면 각 정당 후보들이
자기네는 몇 명이 지금 개표 결과를 중앙당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프랑스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인가 거기다가 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프랑스의 경우는 제외 국민투표도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민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뭐 한국에도 시민단체도 많고 시민정신이 상당하잖아요. 특히 선거에 때 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투표소 개표를 하지도 않고 한국같이 그 개표를 그냥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뭐 새벽 뭐 한두 시까지 막 그 개표기가 막 새고 그러잖아요. 정신없고 그 방송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숫자 나오는 것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개표기에 의한 그런 것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정확할 리가 없죠. 지금 유엔에서도 이걸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그럼 선거를 하느냐? 그것은 선거 때마다 풀리는 돈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가 생기는 거죠. 물가는 저절로 올라가고 모든 수출품은 그 단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수출 단가가. 그래서 이 점이 그 대기업 수출 구조에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 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그래서 그걸 마구 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현재도 그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인플레가 심각한 터키나 그 나라는 그렇게 뭐 선진국 아니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선진국 아니죠. 그것보다도 높다 그래요. 인플레율이 한국에서. 그런데 생필품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경우는 세금도 안 붙게 하고 굉장히 그 일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때문에 식품 가격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보조를 정부에서 많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FTA나 그런 것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 수출 상품에 대한 보호만 열심히 하고 실제로 거기에 사는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요.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그래서 인플레를 굉장히 많이 지금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물가가 비싸죠. 뭐 학비 비싸죠. 모든 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오면 모든 게 싸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가가 싸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을 가야 된다는 거는 그 한국에서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으로 아주 굉장히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지 않아서 걱정인 그런 나라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에서만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물가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냥 직구해버리죠. 해외여행 나가죠. 또 그 카드로 해외 나가서 긁는 게 엄청 지금 수십조 원에 해당합니다. 20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을 구조적으로 경제를 상하게 안 좋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